네, 이 성완종 전 회장, 이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2조 원대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또한 성 전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검찰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경찰학교의 김복준 교수, 심리상담 전문가이신 박상희 소장 모시고 관련 얘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 어제 상황부터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1,300여 명의 경찰 인력 동원됐고 군부대까지 동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집중 수색에 나섰었는데 어제 그 수색 그 상황들은 어떻게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어제 특히 그 북한산 줄기에다 헬기 띄운 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예. 청와대 뒤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하고 한번 협조해서 헬기까지 띄우고 결국은 이제 그 수색견이 사람의 후각의 만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 특공대에서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수색견이 결국 찾았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하여튼 경찰 입장에서는 총동원해서 인근에 있는 군까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색을 한 건데 찾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8시 12분에 아들이 신고를 했는데 시신이 발견된 게 오후 3시 32분쯤입니다. 일각에서는 좀 더 일찍 찾았더라면 목숨을 끊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도 표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경찰이 만약에 이제 사람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CCTV 동선을 파악해서 추적해 따라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기지국 위치 추적이 산이란 말이에요. 네. 산인데 산은 그 반경 2km 이내에서 이렇게 신호가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은 또 어떤 경우는 신호가 굉장히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신호가 불안한 경우도 있고 또 기지국이 중첩돼 가지고 이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산 속의 2km는 우리가 일반 평지의 2km보다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수색하기가 이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성 전 회장이 이제 북한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평소에 등산을 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지역을 가게 된 것은 이제 평소에 자기가 많이 갔던 지역을 이제 찾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심리 상태 어땠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가장 편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늘 등산을 해왔던 북한산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사실 도시보다는 산이라던가 이런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산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찾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본래의 산을 가기를 원했고 또 본인이 원래 즐겨갔던 북한산을 선택했고 또 조금 이제 지리적으로 독특한 점은 좀 항해성 자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권이 가까운 곳에서 이제 항해적 자살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 전 회장을 수색할 당시에 이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장소를 측정해서 수색이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물건들, 휴대전화 같은 걸 다 꺼두는 경우가 많은데 휴대전화 2대가 다 켜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하는 원인 이유가 뭐 죄책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변에 대한 고통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항의적인 자살이 좀 왕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자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항의적인 자살로 보이고 또 국민들이나 관련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무죄가 결백하다, 나는 무죄다, 그리고 난 이렇게 억울하다, 내가 지금 심정이 이렇기 때문에 보란 식으로 사실은 자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자신이 있는 그 위치들을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로 그 전날에 기자회견도 했었고 말이죠. 또 밤늦게까지 변호인과 뭐 통화도 하고 이랬다고 하던데 간밤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날 인터뷰하는 것도 변호인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름대로는 이미 결심이 섰던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기자회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목숨을 걸고 자기 그걸 밝히겠다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미 아마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부터 어떤 일정 부분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소장님은 그 심리 상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후에 밤사이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말보다는 지금 이미 마음을 굳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마지막 지푸라기는 놓지 않으면서 또 본인의 마음은 굳힌 두 가지 마음을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거 하겠다라는 생각은 기자회견 전에 굳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본인의 삶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자충수를 둔 거거든요. 그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건 본인에게 굉장히 악수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미 마음이 굳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자회견을 바라보면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수사 잠깐 부연하면요. 네. 그 수사를 받으러 검찰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당당하게 담담하게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조사를 열 몇 시간 받고 나올 때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분이. 네.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 호출을 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들어가셨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까 본인의 뭐 가족이라든지 개인적인 비리 쪽으로도 자꾸 이게 좀 변경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다른 느낌을 가지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저게 지금 검찰 출석할 때인데 그래도 표정이 조금 밝아요. 좀 여유 있는 모습인데. 저 때는 예상하고 간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저 질문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 불거진 것이 그 숨지기 직전에 그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허태열 전 실장에게 이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데 2006년도에 뭐 김기춘 실장한테 그 박 대통령이 그 뭐 독일하고 스웨덴 그 갈 때 뭐 1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뭐 이 저 허태열 그 비서실장이죠. 그분한테 뭐 7억을 줬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미리 기자회견할 때도 허태열 그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언급은 했어요. 그렇죠. 어쩌면 일종의 뭐 경고 비슷하게도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사건화는 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정리된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 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불거지면 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또 국민적 의혹이 만약에 확산된다면 확인해야 될 입장은 되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당시 그 인물을 조사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강제 수사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범죄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집에서 나와서 북한산으로 가는 길에 기자와 통화를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진술을 많이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미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사실을 꼭 알려달라고 한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의성 자살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묻히길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적합한 신문사나 언론사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 뭐 이미 정치권 경험도 있으시고 자수성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정치의 어떤 그 순환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적합한 언론사를 미리 결정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약간 폭로하기 식의 통화를 50분이나 하였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보도된 것이 50분 통화의 분량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더 있을 수 있다. 아주 더 구체적인 폭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을 굳힌 후에 모든 것을 이제 좀 계획적으로 자살의 일은 좀 독특한 케이스죠. 안타깝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어떤 수사 방식, 뭐 회유라든지 외압, 압박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그런 식의 뭐 저도 수사관을 해봤지만 지금은 뭐 검찰에서 그런 식의 수사를 하겠습니까마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뭐 이 명성이 있거나 재력을 쌓은 사람들, 오로지 한평생을 자기 명예만 먹고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모욕 주기, 뭐 이렇게 좀 비참한 느낌이 들게 해가지고 아 차라리 그냥 얘기해버리고 처벌을 그냥 적정선에서 받는 식의 어떤 그런 수사 기법을 썼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그런 모욕 주기나 곁가지 수사
이런 거는 이제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그 성 회장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는 그 횡령 부분에 대한 거, 네. 광물자원공사 그 횡령 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본인이 그 얘기는 했습니다. 대단히 좀 섭섭하게도 집사람, 가족이나 사적인 비리를 얘기하면서 딜을 하자고 그랬다. 내가 근데 딜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아직도 좀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 보이죠. 네. 네. 그 자원외교 비리의 첫 타겟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 그리고 개인 비리, 가족들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광물공사라든지 이런데 어떤 고리 역할을 한 걸로 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분을 이제 어떻게 구속해가지고 고리로 만들어서 이제 수사가 진전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자살하시는 바람에 그 검찰 수사는 아주 불가피하게 차질은 초래가 될 겁니다. 네. 그 수사를 받다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명예가 좀 훼손되는 것 그런 것들에도 어떤 심리가 작용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네.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정치권에도 몸담았던 분이고 자수성가하여서 2조 원의 기업을 일군 어떤 그룹의 회장으로서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듣는다던가 이렇게 그 본인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얘기 현상을 듣는다던가 그러면은 굉장히 절망감이나 좌절감은 보통 사람의 몇 배 어쩌면 몇십 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검찰의 어떤 압력에 사실은 그 본인의 어떤 그 수사의 상황을 너무 발빠르게 또 언론들도 보도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벌거벗겨진 느낌. 거기에 이제 본인이 행동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과하게 이렇게 몰려가고 있어라는 생각을 만약 든다면 그 억울함까지 더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도움을 줄 법한 사람들,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매정하게 지금 본인을 손에 잡아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배심감과 분노감까지 더해져서 이분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좌절감, 절망감 이런 건 상당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피의자 수사에 대한 어떤 인권 보호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이번에 좀 애매하기는 한 부분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사실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정몽원 회장 뭐 옛날에 보면 박태영 시장, 안상영 시장, 김광재 철도 비리 사건 뭐 해가지고 사실 많았어요. 남상국 뭐 씨까지. 근데 이제 이게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수사를 하면서 상대가 대상자가 자살에 이를 거라고 예측하기를 바라는 거는 무리지만요. 네. 그래도 이제 그 고강도의 어떤 압박이 행사되면 네.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평생의 그 가치를 두고 그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그게 떨어질 때, 무너질 때 비참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둔다면 지금쯤은 이게 신변 안전 관리라고 그럴까요? 그냥 신변 안전 관리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을 좀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좀 봐주라든지 어떤 신변 안전 관리라고 할까? 어떤 그런 네. 관리 시스템도 지금쯤은 신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네. 현 법제도 하에서는 어떤 뭐 신변 어떻게 관리를 관리 할 방법이 없죠. 방안이 예. 마땅히 없는 조사를 상황이다. 받고 귀가하는 순간 이미 검찰의 어떤 신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또는 당일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더라고요. 예, 영장 신청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참 그 시간대에 어떤 가족을 동원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좀 가동하는 것도 특히 이렇게 이런 범죄들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자살하는 이들 중에 70% 가까이가 유서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네네. 이게 정말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성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유서를 또 남겼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는 유서를 남기지 않겠느냐 추측을 하는데 네. 사실 30%는 안 남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은 경우에는 뭐 17%, 20%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유서를 남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끝낼 때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이미 절망의 끝에 갔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한테 나 얘기를 하지 않고 정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유서를 남길 때는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정확한 이유가 있을 때 남기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굉장히 미안하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누군가한테 억울하던가 할 때 이제 남기는 건데요.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아주 작정을 하고 남기고 그다음에 작정을 하고 인터뷰까지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유서의 내용이 일부만 공개가 된단 말이죠. 가족들이 이제 전체 공개는 이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유서 내용 가운데 민감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경찰의 입장도 상당히 난감할 텐데요. 이 유서를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유가족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제로 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절대 안 겁니까? 됩니다. 그건 뭐 법상으로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유서는 이제 가족들이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시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소지는 있어 보여요.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간 뭐 매체하고 50분 동안 통화를 했잖아요. 지금 뭐 일부 몇 가지만 나왔는데 아마 50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유서하고 맥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일단 공개된 부분만 보면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좀 줄을 잃었다고 하고요. 또 어머니 묘소 곁에 묻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업이 상담사라 그런지 그 어머니 묘소 밑에 묻어달라는 말을 듣고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특별한 그 자서전에 보면 아주 특별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 이 성회장을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머니 묘소로 보내달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슬픔이나 현재 상태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당사자가 이제 사망을 해버렸으니 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여전히 사실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검찰이 국민들의 혈세, 세금을 가지고 가서 또 대출 받아갖고 해먹었다. 이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죠. 성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분을 고리로 해서 구속한 이후에 광물공사나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랬던 방향이 고리가 끊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망해서 차질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선해서 수사가 흐지부지 돼버리면 세간에 떠도는 정말 타키 수사, 오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검찰은 좀 더 마음을 다져가지고 진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